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매일 밤 며느리 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몰래 엿본 저는 그 자리에서 벌벌 떨며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제 아들이 그날 밤으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라는 한 어머님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저는 한밤중에 아들 현운의 부부방에서 들려오는 쿵쾅거리는 소리에 잠을 깨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부부가 다투거나 며느리 서연이가 물이라도 마시러 나왔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소음은 점점 더 거칠고 기이해졌고 평범한 부부 생활의 소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두고 거칠게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 같기도 했고 때로는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 무언가가 벽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이 집의 어머니입니다.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았기에 소리만 들어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답답하게도 이 집에서 제 말은 누구에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어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고 아들 현우는 성격이 불같아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 밑에서 사는 며느리 서연이가 저는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서연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결혼식 날 작고 여린 체구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이는 착하고 부지런했으며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는 법이 없었죠. 하지만 함께 살아보니 그 착한 성품이 오히려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남편에게 억눌려 살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현우는 원래부터 가부장적인 데다 욱하는 성질이 있었는데 밖에서 일하고 지쳐 돌아온 날이면 밥상이 조금이라도 늦거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나서서 말렸지만 아들은 어머니, 저희 부부 일에 신경 좀 꺼주세요. 여자는 좀 잡아야 말을 들어요라며 대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는 찬물이 끼었는 듯 했습니다. 아들에게 화가 나면서도 며느리가 너무나 불쌍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굳게 닫힌 방문 뒤에서 서연이가 얼마나 많은 수모를 말없이 견뎌내고 있는지를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괜찮을 거라며 그저 평범한 소음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무언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서연이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했고 현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으며 이따금 침대를 내리치는 듯한 둔탁한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침대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어두운 복도로 나섰습니다. 아들 부부의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살짝 열린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앞에 서서 손에는 허리띠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너 정신 안 차릴래? 내가 몇 번을 말했어. 토달지 말라고. 내가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인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띠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고 곧이어 살에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에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연이는 그저 어머니 하고 작게 신음했을 뿐 그 약하고 애절한 목소리는 제 심장을 갈갈이 찢는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두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인데도 그 순간 아들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나서면
아들이 더 화를 내고 모든 잘못을 서연이에게 뒤집어 씌울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매맞는 며느리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겁하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며느리를 살폈습니다. 서연이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팔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들어있었습니다. 목에는 상처를 가리려는 듯 늘목까지 올라오는 옷을 입었죠. 아이는 여전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온 가족을 돌보면서도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견디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괜찮냐고 묻자 아이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어머니. 바람처럼 가벼운 말이었지만 그 눈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자가 고통을 숨기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것은 가정이 깨질까봐, 자식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라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현우가 서연이한테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요. 내가 다 듣고 봤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만 모를 줄 알았소. 하지만 말해본들 그놈이 듣기나 하냔 말이요. 늙은 부모는 가만히 있고 자기 마누라는 자기가 알아서 가르치겠다는데 어쩌겠소. 내가 몇 번을 타일러도 듣지를 않으니. 그렇다고 집안일에 남을 끌어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예로부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며 누구도 끼어들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한다면 제가 아들의 악행을 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다음 날 밤 쿵쾅거리는 소리는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더 격렬했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서연이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온몸을 떨며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 즉 집안 망신이었습니다. 아들은 전과자가 될 것이고 우리 가족은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둔다면 언젠가 서연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야 할 겁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파출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여보세요. 무슨 긴급한 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지금 당장 와주세요. 아들이 아내를 때리고 있어요. 며느리가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은 주소를 묻고는 곧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머니이자 며느리의 시어머니인데 이제 제 손으로 제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 곧 아들을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대로 아들을 내버려 둔다면 그 끝은 가정 파탄을 넘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불과 몇 분 후 대문 밖에서 파란색과 빨간색 경광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급하게 차 세우는 소리,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현우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경찰의 고함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저는 복도에 숨어서서 떨리는 다리로 버텼고 눈물은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경찰에게 제압당하고 손에 수갑이 채워져
한밤중에 끌려나가는 모습을 저는 심장이 멎는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경찰들의 발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때 집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못 박힌 듯 서서 경찰에 연행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낳고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이제 아내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아프고 부끄럽고 또 서러웠습니다. 저는 차마 발을 뗄 수 없어 벽에 기댄 채 떨리는 눈으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댓돌에 주저앉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붉게 충혈된 두 눈은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경찰이 현우를 데려갈 때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듯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제 마른 손을 아이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저를 돌아보았고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서연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안아주며 미안함과 후회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더 단호했다면, 더 일찍 나섰더라면 아이가 이토록 오랜 시간 고통받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진 상처를 조금이라도 어루만져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툇마루에서 들어오며 침울한 얼굴로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이제 다른 방법이 없구려. 저놈이 며칠이라도 붙잡혀 있으면서 정신을 좀 차려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은 더는 조용할 날이 없을 거요. 남편의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옳은 말이었지만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한밤중에 끌려가길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것이 현우를 멈추게 하고 자기 행동의 결과를 깨닫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경찰에 잡혀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힐끔거리던 이웃들이 이제는 자기들끼리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서연이를 불쌍해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현우 그놈 성질머리 때문에 온 집안이 고생이네. 그 모든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고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이제부터 서연이가 어둠 속에서 매맞으며 고통받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다음날 아침 집안은 초상집처럼 고요했습니다. 밥과 국은 차갑게 식어갔고 누구도 수저를 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묵묵히 집안일을 했지만 그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가, 그만 쉬어라. 나머진 내가 할게.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익숙해요. 그저 앞으로는 그이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베는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무엇도 아닌 그저 때리지만 말아달라고 비는 아내라니. 저는 며느리를 보며 끝없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진술을 위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걱정과 부끄러움 속에서 떨리는 발걸음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마주한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분노에 찬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경찰을 불러서 아들을 잡아가게 하세요?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망신시키고 싶으셨어요?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경찰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현우 씨,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어젯밤 아내분에게 큰일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내분이 쓰러지거나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그 책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 말에 현우는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여전히 그의 눈에서 모든 것이 제 탓이라는 듯한 분노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제 우리 모자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언젠가 우리 가족 모두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의 고통이 영원한 고통보다 낫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제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무서워요. 하지만 그이가 밉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아이들 아빠잖아요. 가정이 깨지는 건 원치 않아요.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아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나도 안다. 하지만 사랑이 모든 걸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부부는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되는 거란다.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네 아이들도 생각해야지.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분노하던 현우의 모습과 제 품에서 흐느끼던 서연이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과연 모든 것이 나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더 큰 풍파에 휩싸이게 될까? 다음 날 경찰은 현우가 조사를 위해 며칠간 유치장에 구금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소식에 저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반성할 시간을 갖게 되어 다행이었지만 돌아왔을 때 저를 더 원망하고 가족을 멀리하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앉아 담배만 연신 피워댔습니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방안을 채웠고 제 목을 따갑게 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늙음하게 아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말없이 집안일을 했지만 그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친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아들의 원망을 받게 되더라도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막 밥상을 차리는데 대문 밖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걔 몇 년을 참고 살더니 이제야 해방되는구나. 그러게 말이야. 현우 걔는 죗값 톡톡히 치러야 해. 남자라는 게 어떻게 마누라를 그렇게 패냐. 다른 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네 집안 참 점잖은 줄 알았는데 저런 망나니 아들을 낳을 줄 누가 알았겠어. 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며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을 이 동네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며 살아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우리 가족은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차만 마실 뿐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지만 저는 남편이 지금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명예가 아들 때문에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저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결국 아들의 잘못을 지켜봐야 하는 저 어머니였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서연이의 친정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다급하게 창백한 얼굴로 들어서자마자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가,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엄마한테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이웃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엄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단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말 못했어요. 그 말에 친정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로 향했습니다. 사부인, 제가 딸 자식을 사부인께 맡겼는데 어쩌다 애를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저는 목이 메어 그저 눈물만 글썽일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는 줄은, 저도 현우 녀석이 이 정도로 막대 먹은 놈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 가슴도 찢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마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온 집안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연이는 두 손을 꼭 마주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친정어머니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집간 딸이라면 누구나 친정 부모님이 마음 편히 계시길 바랄 텐데 오히려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셈이 되었으니까요. 오후에는 경찰이 서연이를 불러 진술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저와 함께 갔고 창백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경찰은 이전의 폭행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아이는 당황하며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이는 메인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자주 욕을 하고 여러 번 때렸어요. 한 번은 맞다가 기절한 적도 있었지만 깨어나서도 아무 말 못했어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고백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인내심에 가슴이 아프면서도 너무 오래 참아온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온 동네는 이미 서연이가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내색도 안 했네. 여자들이 저렇게 참고 살면 병나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시어머니인 박 여사가 단호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서연이 걔 목숨이 위태로웠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그날 밤이 아니었다면 저는 며느리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지고 부엌에 앉아 있는데 서연이가 문득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무서워요. 그 사람이 돌아오면 모든 게 다시 반복될까 봐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가. 이번에는 내가 내 편에 서줄게. 더는 내가 고통받게 두지 않을 거야. 만약 그놈이 또다시 손을 댄다면 내 자식이라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막다른 길에 몰린 한 어머니의 맹세였습니다.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나무랐습니다. 재수 씨, 어떻게 경찰에 아들을 신고할 수가 있어요? 애가 잘못했으면 집안에서 가르쳐야지. 이건 온 집안, 온 가문의 먹칠을 하는 짓이에요. 어떤 이는 반박했습니다. 형님, 그건 아니죠. 현우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내를 때리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막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마당 가득 언쟁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면 제가 무슨 낯으로 며느리를 보겠습니까? 서연이는 방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고 그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방으로 들어가자 아이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다들 저를 미워할까봐 무서워요. 제가 이 집안의 가시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뭐라고 하면 전부 나를 탓하라고 해라. 경찰을 부른 건 나지. 내가 아니잖니. 너는 그저 평안하게 살 생각만 하렴. 저녁 무렵 경찰은 현우가 행정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진술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소식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제 마음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재판정에 서는 모습을 상상하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저는 뒤척였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은 예전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까? 제가 과연 며느리를 지키고 이 가정을 지켜낼 힘이 있을까? 밖에서는 이웃들이 여전히 수군거리고 시댁과 친정은 의견이 갈렸으며 이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풍파는 훨씬 더 거셀 것이고 제 결정은 이미 우리 가족을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밀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부는 깊은 불안감 속에서 막을 내립니다. 아들은 유치장에 갇히고 며느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며 시댁과 친정은 갈라섰고 저는 모성애와 정의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혹독한 시련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진실이 이미 드러났고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현우가 유치장에 간 지 닷새째 되던 날, 저는 경찰로부터 아들이 풀려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모호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들이 반성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돌아왔을 때 마음속에 원망이 더 큰 불길이 되어온 가족을 태워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부엌에 낡은 나무 의자에 멍하니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놈도 집에 돌아와야지. 아들이나 며느리나 스스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부모가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어. 하지만 당신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그놈 순순히 넘어가진 않을 거요. 남편의 말에 제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대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눈에 띄게 야위고 눈밑은 퀭했으며 얼굴은 초췌했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들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속 시원하세요?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망신시키셨으니 이제 만족하시냐고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너를 망신시키려던 게 아니야. 그저 네가 멈추길 바랐을 뿐이야. 네, 아내가 더는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다고. 서연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정말 모르는 거니? 제 아내 얘기를 꺼내자 현우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여자가 뭐가 힘들어요? 말 안 듣고 대드니까 가르친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 여자 편을 들어서 저를 이 꼴로 만드셨잖아요. 아들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낳고 수십 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 이제는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퉁퉁 부은 눈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어머니 탓하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날 제가 그러지 않았다면 어머니도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현우는 아내를 증오해 찬눈으로 노려보았지만 온 가족이 침묵하자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거보시오. 저놈 반성하긴커녕 더 큰 풍파를 일으킬 거요. 저는 남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날 밤 현우의 방에서 또다시 언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매질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며느리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그저 조용히 울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려다 무거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질 광경이 또다시 제 마음을 산산조각 낼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서 어둠 속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누님이 저를 보고 나무랐습니다. 동서, 며느리가 잘못했으면 타일러야지. 어떻게 경찰을 불러서 자기 아들을 잡아넣어? 이제 온 동네, 온 친척들이 우리 집안을 비웃게 생겼어. 조상님들 뵐 낯이 있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형님, 만약 그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는 며느리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이도 사람이고 제 아들의 정식 아내입니다. 함부로 다뤄도 되는 물건이 아니라고요. 제 아들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체면 때문에 아들의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온 식구가 침묵했고 누구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이들의 눈에서 불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자신 때문에 이 모든 분란이 일어났다고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일로 온 집안이 저를 원망하게 된다면 제가 잠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이도 화가 좀 풀리지 않을까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가. 너는 아무 데도 가지 마라. 여기가 내 집이야.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집을 떠나야 할 이유가 없단다. 누가 뭐라고 하면 전부 나를 탓하라고 해라. 네가 여기 있어야 내 마음이 놓인다. 현우가 돌아온 후 집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불안했습니다. 아들은 출퇴근할 때 말수가 줄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늘 가시 돋친 듯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끝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엄하게 키워서 아이가 이렇게 거칠고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 걸까? 아니면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자기 멋대로 하려는 성격이 된 걸까? 어찌됐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데 파출소 경찰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께 저희가 경고했습니다.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겁니다. 잘 지켜보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은 떨려왔습니다. 다음번에는 며칠 유치장 신세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경찰이 막 떠나자 현우가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만족하세요? 이제 경찰까지 저를 감시하게 됐으니 저는 더 이상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게 됐어요. 아들은 그 말을 남기고 휙 나가버렸고 저는 마당 한가운데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제사상 앞에 앉아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조상님들께 제 아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평안을 찾고 이 가정이 이 폭풍우를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 눈물은 기도와 함께 매캐한 향 연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현우가 돌아온 후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 같았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불씨가 되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었죠. 저는 익숙한 제 집 안을 걸으면서도 마치 낯선 곳을 헤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저녁 식사 시간은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다들 자기 밥그릇만 보고 밥을 먹을 뿐이었죠. 현우는 거의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찬이라도 하나 집어주려 하면 힐끗 쳐다보고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바늘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연이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어색하고 위태로웠습니다. 아이는 말을 아꼈고 묵묵히 집안일만 했습니다. 가끔 저는 아이가 부엌에서 몰래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의 무거운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이는 움찔하며 놀랐고 손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낡은 옷을 꿰매고 있는데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생각 좀 해봤는데요. 다시 일하러 나가고 싶어요. 집에만 있으니 너무 답답해서요. 그리고 제가 돈을 벌면 경제적으로 덜 의지하게 되니까 그이도 저를 덜 무시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여자가 자기 일이 있고 수입이 있어야 집안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이지. 엄마는 널 응원한다. 하지만 현우가 순순히 허락할까?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침묵하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말해볼게요. 만약 그이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세요. 그 말에 제 마음은 안쓰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는 마치 철창 속에 갇힌 사람처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예상대로 서연이가 일 얘기를 꺼내자마자 현우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밖에 나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 셈이야? 내 아내는 집에서 밥하고 청소만 하면 돼. 그게 당신 역할이야. 일하러 나가면 이놈 저놈 만나고 그러다 사고나 치겠지.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현우는 눈을 부릅뜨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안 된다고 했으면 잔말 말고 들어.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야, 아내가 일하는 것도 좋다. 서연이가 일을 하면 집안 살림에도 도움이 되고 내 부담도 덜어주지 않겠니? 그렇게 꽉 막히게 굴면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야. 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저 여자 편만 드시네요. 제가 아들이긴 한가요? 아니면 저 서연이라는 여자만 친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너는 내 피부치다. 내가 널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하지만 네가 잘못했을 때 못 본 척할 수는 없잖니. 내가 서연이를 아끼는 건 이 집의 며느리이기 때문이고 이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현우는 흥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됐어요 라고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서연이를 보며 그저 손을 꼭 잡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찍 나가 늦게 들어왔고 며칠은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면 제가 어디 가든 상관 마세요. 어머니는 신경 끄세요라며 쏘아붙였습니다. 서연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고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음의 원망을 품은 남자가 술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분명 무슨 일이 터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현우는 만취 상태로 돌아와 집에 들어서자마자 고함을 질렀습니다. 밥은 어디 있어? 이 시간까지 따뜻한 밥이랑 국도 준비 안 해놓고 뭐 했어? 날 굶겨 죽일 셈이야? 서연이는 황급히 달려나와 데우던 밥상을 떨리는 손으로 들고 왔습니다. 현우는 밥상을 그대로 엎어버렸고 국과 반찬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너 취했구나. 그만 들어가서 쉬어.
더 이상 난동 부리지 말고.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뿌리치며 핏발선 눈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예요. 아들은 서연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정신 차려. 우리 엄마가 네 뒷배라고 해서 네 멋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 한 번만 더 망신시키면 그때는 가만 안 둬. 서연이는 떨며 뒷걸음질 쳤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겁에 질린 작은 새 같은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서연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베개를 끌어안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더는 못 견디겠어요. 언젠가 그이가 저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두려움은 곧 저의 악몽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만약 그놈이 또다시 손을 댄다면 엄마는 더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나는 너를 지킬 거다.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현우는 제 아들이고 제가 낳은 피부치입니다. 하지만 서연이도 제 며느리이고 이 가족의 일원입니다.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정의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연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이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파출소에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걱정을 털어놓았고 현우가 여전히 아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제 말을 귀담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아드님과 다시 한번 면담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단호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자식 사랑 때문에 잘못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오히려 악행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함만이 며느리의 생명과 행복,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집의 분위기는 점점 더 살얼음판 같아졌습니다. 저는 안절부절 못했고 마음은 늘 불타는 듯 했습니다. 현우는 날이 갈수록 말이 없어졌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술 때문에 눈은 늘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밤늦게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몇 번이나 제가 아들을 부축해 방으로 데려다 주면서 저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들이 분노와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술김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서연이는 점점 더 야위어 갔고 말없이 집안일만 했습니다. 현우가 나타나면 아이는 즉시 고개를 숙여 시선을 피했습니다. 가끔 저는 아이가 혼자 앉아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처럼 슬픔에 잠긴 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아가, 혹시 이혼도 생각해 보았니?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히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 제가 떠나면 그이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여자들은 종종 자식 때문에 평생을 참고 살지만 과연 그 인내가 평화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뿐일까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현우가 갑자기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가 묻죠. 어머니, 또 경찰에 가서 무슨 짓을 하신 건 아니죠? 지난번에 동네 사람들이 그러던데 어머니가 경찰한테 제 흉을 봤다고요. 아들이 감옥에 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네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네가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걸 정말 모르겠니? 현우는 손으로 식탁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저 여자 편만 드시네요. 처음부터 저를 믿어준 적이 없으셨어요. 좋아요. 어머니가 저 여자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저 같은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은 제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손에서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한숨만 내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세요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을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밥 한 끼, 옷 한 벌, 모든 것을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저는 아들이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친어머니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앉아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 온 동네가 다 알게 됐어.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아도 다들 서연이 딱하게 생각해. 그리고 말이야, 만약 박 여사가 도움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증인이 되어주겠다고들 해. 더는 그런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그 말을 듣자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서글퍼졌습니다. 이웃들도 제 며느리를 아끼는데 정작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연이를 불러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 엄마가 많이 생각했어. 네가 원한다면 내가 증인이 되어서라도 내 이혼을 도와주마.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 알지만 아마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야 네가 해방될 수 있어.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아껴주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그이가 보복할까봐 무서워요. 아이의 걱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성격이 불같은 데다 마음에 한을 품고 있었으니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핏발선 눈에 온몸에서 술냄새를 풍기며 들어섰습니다. 서연이를 보자마자 아들은 달려들어 아내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동네 사람들한테 내 흉을 보고 다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서연이는 겁에 질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며느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현우야, 당장 그만두거라. 내 아내한테 또다시 손을 댔다가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현우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핏발선 눈,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제 어머니가 아니시군요. 좋아요. 이제부터 어머니는 저 여자랑 사세요. 저는 어머니 속 시원하게 떠나드리죠. 아들은 제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온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멍하니 앉아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제 아들이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맬 것이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밤중에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파출소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금 아드님을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드님이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문에 기대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단호해지지 않으면 아들뿐만 아니라 이 가족 모두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가 또 사고를 쳤단다. 아가, 나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서연이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어머니도 저만큼 힘드시다는 거 알아요. 경찰이 현우가 술집에서 싸움을 벌였다는 소식을 전해준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제사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타오르는 등잔불을 보며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매일 술에 절어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경찰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나가자마자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박 여산의 아들 정말 구제불능이네. 이제는 밖에서 싸움질까지 하고 다닌다며 다른 이는 동정의 말을 건넸습니다. 쯧쯧 박 여사만 불쌍하지 늙어서까지 자식 때문에 고생이네. 저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왔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더는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현우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하루 종일 어디에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연이는 안절부절 못했고 퉁퉁 부은 눈으로 남편을 걱정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을 마주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일이 생겨도 엄마가 널 지켜줄게.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아이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우리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아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도 없어요. 언젠가 그이가 무슨 짓을 저지를까봐 저와 아이들이 살아남지 못할까봐 무서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의 두려움은 제 마음속 악몽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게 현우가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아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밥은 어디 있어?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서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차려왔지만 아들은 밥상을 엎어버렸고 그릇과 수저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술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랑 우리 엄마가 짜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는 재빨리 서연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현우야, 정신 좀 차려라. 내 꼴을 좀 봐. 지금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니? 네가 우리 가족을 어디까지 끌고 갈 셈이냐? 아들은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니, 닥치세요. 어머니는 더 이상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메인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약 계속 이따위로 행동한다면 나는 너를 다시 한번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현우는 저를 노려보았고 그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서인지 아들은 그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조용히 제 곁으로 와 앉았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친정에 가 있는 게 낫겠어요. 여기 있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고 마음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아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를 여기 두는 것은 두려움을 연장시키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낸다면 현우는 그것을 빌미로 더 큰 난동을 부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파출소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관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또다시 문제를 일으킨다면 저희는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더는 제 아들을 감싸지 않겠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가족을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이고 일어서는 것은 제가 낳은 아들과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현우가 돌아왔을 때 아들은 또다시 물건을 집어던지고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등 뒤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평생에 드물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현우야, 엄마 말 잘 들어라. 내 아내한테 또다시 손댔다가는 내가 너를 다시 경찰서로 보낼 거다. 네가 나를 원망해도 나는 감수하겠다. 온 집안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현우는 저를 쳐다보았고 핏발 선눈으로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마른 웃음을 터뜨리며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부터 저는 이 집을 제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은 밖으로 뛰쳐나갔고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제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웃들이 점점 더 많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게 며느리를 지켜주라고 조언했습니다. 박 여사, 현우 걔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이대로 두면 안 돼. 또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 너무 막다른 길로 몰지는 마. 저는 모든 말을 들었지만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누구의 말이든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온 동네가 잠든 후에도 저는 창가에 앉아 어두운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하늘에 부처님께 제 아들에게 한 줄기 빛을 내려달라고, 제 며느리에게 평안을 달라고, 그리고 제게 이 어려운 결정을 마주할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현우가 집을 나간 그날 밤부터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서로 마주 앉아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길고 어두운 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마치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이제 단순히 성질 고약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늪에 빠져들고 있었고 그 늪은 언제든 아들을 삼켜버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불 위에 앉은 듯 초조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역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고 눈은 퀭했으며 남편을 걱정하면서도 아이들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동네 사람 하나가 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박 여사, 아무래도 현우가 읍내 건달들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는데 온몸에 문신한 놈들이랑 술 마시고 시끄럽게 싸우는 걸 봤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찔했습니다. 제 예감대로 아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갑자기 집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며 옷차림은 엉망이었습니다. 아들은 온몸에 문신을 한 낯선 남자 둘과 함께였고 그들에게서는 지독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돈 좀 주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돈? 너 며칠 동안 어디 갔다 온 거니?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현우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묻지 마시고 당장 몇 천만 원만 주세요. 안 그러면. 아들은 말을 흐렸고 그 눈에는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남자 둘이 비웃는 소리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이는 떨며 제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그런 큰돈이 어디 있니? 현우야,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온 가족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어. 현우는 눈을 부릅뜨고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안 주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빚을 졌는데 안 갚으면 저놈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 빚이라는 말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며칠 동안 도박이나 사채에 손을 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 미쳤구나.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거냐.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서랍과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아들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아껴둔 얼마 안 되는 돈을 꺼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들과 함께 떠나버렸고 저와 서연이는 망연자실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사라진 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그이가 나쁜 사람들이랑 엮였으면 언젠가 그 사람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올까봐 무서워요. 저는 침묵했고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위험은 더 이상 아들 부부의 방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위험은 대문 밖을 넘어 온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제 두려움대로 이틀 후 낯선 남자 몇 명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거친 말투로 현우가 빚을 졌으니 갚지 않으면 가족이 대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떨면서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다고 빌었습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떠나기 전 던진 차가운 눈빛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갈게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서워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가, 걱정 마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아이들은 다치게 하지 않을 거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현우가 또다시 잡혀가면 저를 더 원망하고 원수처럼 여길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한다면 온 가족이 위험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조상님께 향을 피우며 기도했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만약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다시 한번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현우가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만취 상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들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제 흉만 보고 다니시죠. 돈도 안 주시고 제가 죽길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너를 구하고 싶어. 제발 그놈들하고 인연을 끊어라. 내 아내와 아이들 곁으로 돌아와. 아직 늦지 않았어. 아들은 마른 웃음을 지었고 그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 저한테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요. 아들은 바닥에 쓰러져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 한때는 제 자랑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술과 빚, 그리고 증오에 사로잡힌 텅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서연이가 옆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이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가정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나도 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곁에 있을 거다. 며칠 후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어느 날 정오, 저와 서연이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가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서너 명의 젊은이들이 들어서며 험악한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박 여사 맞소. 당신 아들이 우리한테 1억을 빚졌어. 오늘 당장 갚지 않으면 가만 안 둬.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 우리 집은 가난해서 그런 큰 돈이 없소. 현우 녀석이 철없이 군 모양인데 제가 어떻게든 갚으라고 할 테니 제발 시간 좀 주시오. 한 놈이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며 으르렁거렸고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시간은 줄 만큼 줬어. 오늘 해결 못하면 이 집이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서연이는 벌벌 떨며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말하려 하자 저는 급히 아이를 뒤로 끌어당기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저놈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시오.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소. 놈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일주일 주지. 그때까지 해결 못하면 우리가 이 집을 뒤집어 놓을 줄 알아.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지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이가 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저 사람들이 다시 오면 너무 무서워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주었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거대한 빚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늦게 현우가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들은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돈 주세요. 저 형님들이 더는 못 기다린대요. 어머니가 해결 안 해주시면 이 집안 다 끝장이에요. 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야, 나는 늙었다. 내 뒷바라지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니?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책임져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죽는 길밖에 없어. 현우는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돈 안 주시면 저놈들이 이 집안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 그때 가서 저 원망하지 마세요. 아들은 문을 세게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내일 돈 줄게. 하지만 제 마음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약속이 시간을 벌기 위한 거짓말일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내일 아침 경찰서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모성애 때문에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손에 들었을 때 손가락이 떨려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현우는 또다시 잡혀갈 것이고 저를 평생 원망할 텐데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서연이가 다가와 제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마음 아프신 거 알아요.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거예요. 제발. 아이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더는 망설이지 마세요. 야윈 며느리, 붉게 충혈된 눈을 보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은 결심과 동시에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동네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현우가 사채업자들과 엮여 빚을 지게 된 것부터 그들이 집까지 찾아와 협박한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제 말을 귀담아 듣고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경찰관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시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저희를 믿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 순간 제 아들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현우 역시 공범 혐의로 함께 끌려갔습니다. 저는 툇마루에 서서 그 광경을 보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아들이 두 번째로 한밤중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는 제 곁에 서서 두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마음 아프신 거 알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적어도 이제는 매일 협박당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는 아이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옷자락이 흠뻑 젖도록 울었습니다. 맞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적어도 이제 제 며느리와 손주들은 잠시나마 평화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웃들이 몰려와 어떤 이는 동정하고 어떤 이는 저를 나무랐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제사상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힘이 없어요. 내 아들, 내가 구하지 못했어요. 그저 하늘이 불쌍히 여겨 그 아이에게 돌아올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현우가 연행되던 날 우리 집은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중앙에 앉아 어젯밤 사이렌 소리가 맴돌던 골목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갑을 찬 채 원망 가득한 눈으로 저를 돌아보던 아들의 모습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와 아들 사이에 결코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제 며느리와 손주들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서연이는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얼굴은 창백했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하지만 마음은 편안해요. 적어도 그이가 없는 동안에는 발소리 하나에 놀라지 않아도 되고 언제 맞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숨결 하나하나에서 고통과 피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고 여린 여자가 너무나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일찍 단호했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네가 굳건해야 한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내가 내 곁에 있을게. 현우가 잡혀갔다는 소식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만 불쌍하지. 늙어서까지 자식 때문에 고생이네. 또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마누라 때리고 빚지고 감옥에 가도 싸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고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손으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아들이 불쌍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댁 식구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남편의 누님이 마당에 서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잘못했어도 동서 아들이잖아. 이제 현우가 잡혀갔으니 온 집안 망신 다 시켰어. 조상님들 벨낯이 있겠어.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형님은 지금 서연이가 무사히 살아있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저 아이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견뎠습니다. 제 아들이 잘못했으니 제가 더는 덮어줄 수 없습니다. 제 말에 온 식구가 침묵했고 어떤 이는 입술을 삐죽거리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구속된 동안 경찰은 저를 불러
추가 진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아들과 마주했을 때 초췌한 얼굴에 증오로 가득 찬 눈빛을 보니 저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현우는 저를 보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잔인하시네요. 2번이나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셨어요. 이제부터 저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목이 메인 채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원망해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받아들이겠다. 내 아내와 아이들이 안전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 네가 정신을 차리면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거다. 아들은 고개를 돌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서며 떨리는 다리를 겨우 옮겼습니다. 우리의 모자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이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집 근처 봉제 공장에 다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이는 저를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웃을까봐 무서워요. 그리고 그이가 알면 더 화를 낼까봐 걱정돼요. 저는 아이의 손을 단호하게 잡았습니다. 아가, 그냥 가거라.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라. 네가 내 아이들을 위해 떳떳하게 일어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가 자전거를 끌고 골목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야윈등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전보다 밝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단둘이 소박한 밥상에 앉았을 때 서연이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 잘 키울게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가,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을 헤쳐나가자. 하지만 걱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친구 몇몇이 찾아와 넌지시 말했습니다. 현우는 잡혀갔지만 빚은 그대로 남았어요. 가족들이 알아서 해결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악몽의 소용돌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면서도 구치소에 있는 현우가 걱정되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아이가 갇혀있는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제사상 앞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제발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아이가 잘못했지만 부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제 며느리가 평안을 찾고 제 손주들이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서연이가 집 근처 봉제 공장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가 조금은 걷혔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아이를 대문 밖까지 배웅하며 그 야윈등과 단단해진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일은 아이를 바쁘게 만들었고 매일 밤 남편의 분노에 찬 눈빛을 마주해야 했던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걔 참 대단해. 그렇게 고생하고도 다시 일어서네. 하지만 어떤 이는 비꼬았습니다. 이제 돈 버니까 남편 버리는 거 아니야? 요즘 여자들 다 그렇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서연이의 마음만 굳건하다면 그 무엇도 아이를 쓰러뜨릴 수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한 아이가 제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공장에서 몇몇 언니들이 저보고 대단하다고 용기 있다고 격려해줬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다고 비난해요. 너무 속상해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 신경 쓰지 마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네가 어떻게 사는지는 나와 네 아이들만 알면 된다. 내가 일하는 건 옳은 일이야. 내 자신과 아이들을 책임지기 위한 거니까. 그것이야말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라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 온 소식은 제 마음을 다시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우는 구치소에서 여전히 비협조적이었고 자주 다투고 반항해서 교도관들을 힘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의 마음속 증오가 너무 커서 이성마저 마비시킨 걸까? 저는 아들을 만났을 때 어머니는 더 이상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제 가슴에 밝힌 비수처럼 아팠습니다. 한 번은 경찰이 저를 불러 현우를 설득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음식이랑 옷가지를 챙겨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들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네가 나를 원망해도 나는 네 엄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제발 정신 차리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마라.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아들 사이에 더 이상 허물 수 없는 두꺼운 벽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멍한 눈으로 담배 연기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불쑥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릴 때 저놈을 다르게 가르쳤더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 깊이 씻을 수 없는 후회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단둘이 밥을 먹다가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많이 생각했어요. 만약 그이가 계속 변하지 않는다면 저 이혼할 거예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저도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결정이고 아이가 오랫동안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엄마는 너를 막지 않을 거다. 네가 결정했다면 나는 네 곁에 있을게. 너는 평범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어. 더는 매맞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말했지만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안쓰러우면서도 온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든 제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는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평화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잠시뿐일지라도 친정의 사랑 속에서 위로받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저를 원망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오후에 서연이의 친정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무겁게 말했습니다. 사부인도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제 딸은 이제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더는 제 딸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아이를 데려오겠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저으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제발 서연이를 여기 있게 해주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제가 끝까지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제 통제를 벗어났지만 제 며느리와 손주들이 더는 고통받게 두지 않겠습니다. 사돈어른은 침묵하다가 한숨만 쉬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말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우는 저를 더 원망할 것입니다. 제가 며느리를 부추겼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혼하지 않는다면 서연이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사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제발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 며느리와 손주들이 평안을 찾게 해주세요. 만약 제가 대신 죄를 짊어져야 한다면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이는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는 일하고 돌아와서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앉아있거나 가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보았지만 감히 묻지 못하고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아이는 제 곁에 조심스럽게 앉아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심했어요. 저 이혼 서류 낼 거예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언젠가 그이가 출소해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될까봐 무서워요. 이제는 저와 아이들이 살아갈 길을 찾아야겠어요.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럴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막상 아이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나도 안다. 너는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어. 엄마는 너를 막지 않을 거다. 하지만 정말 확신하는 거니? 이 결정이 현우를 더 원망하게 만들 거라는 거 알고 있니? 그 애는 내가 너를 부추겼다고 생각할 거야.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어머니도 아이들도 사랑하지만 저 자신도 생각해야 해요. 저는 아이를 꽉 끌어안았고 제 눈물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제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한쪽은 제 아들이고 다른 한쪽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견뎌온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맹목적인 동정심으로 모두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는 하루 휴가를 내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러 갔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고 굳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불 위에 앉은 듯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 단호한 눈빛을 보고 이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은 금세 구치소에 있는 현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현우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저 여자를 부추겨서 저를 버리게 한 거죠? 정말 잔인하시네요. 제가 모든 걸 잃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저는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 아이가 스스로 결정한 거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몇 년 동안 내가 그 아이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그 아이는 충분히 참았어. 현우는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어. 그 여자는 감히 그럴 수 없어. 어머니가 뒤에 없었다면 2번이나 경찰에 신고하시고 이제는 제 아내까지 뺏어가시는군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서린 원망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기대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겁니다. 경찰관이 급히 현우를 말렸지만 저는 아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힌 증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치소를 나올 때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고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프고 부끄럽고 후회스러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서연이와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기회를 영영 잃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는 제 초췌한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이가 어머니를 원망할 거라는 거 알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어머니까지 저 때문에 더 고생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 자책하지 마라.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 아이가 나를 원망한다면 그냥 원망하게 둬라. 나는 괜찮다. 너는 살아야 한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해. 그 후 며칠 동안 시댁과 친정은 또다시 들썩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가르치기는커녕 편을 들어 가정을 파탄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복이 없어서 아들이 저 지경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통스러웠지만 더는 반박할 힘도 없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반대로 서연이의 결정을 지지했고 저를 위로하며 건강을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박 여사님이 최선을 다하셨어요. 우리 딸이 고생했지만 사부인 덕분에 버틴 거죠. 안 그랬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제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이 나이가 되어서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 저는 부엌에 홀로 앉아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현우와 서연이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순순히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소리치고 원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단호해지지 않으면 제 며느리가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언젠가 네가 정신을 차리면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거다. 법원에서 서연이의 이혼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검은 글자들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십 년간 가정을 일구며 평온한 집을 꿈꿨는데 이제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깊은 눈빛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 같았습니다. 아이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아프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저는 참고 견뎠지만 더는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없어요. 아이들이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며 자라 나중에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끊어내야 해요. 저는 아이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가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그리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가, 엄마는 더는 너를 막지 않을게. 그것이 너와 아이들이 평화를 찾는 길이라면 나는 너를 응원할 거다. 이혼 소송 소식은 구치소에 있는 현우에게 금방 전해졌습니다. 그날 경찰이 저를 불렀고 저는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들은 달려들 듯 핏발, 선눈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것 뒤에는 어머니가 계셨군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잔인한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고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저는 떨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현우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네가 스스로 이 가정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네가 아내를 얼마나 때리고 욕했는지 기억나니? 그 아이는 몇 년을 참았고 이제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거야. 너 자신 말고 누구를 탓하겠니? 아들은 마른 웃음을 지었고 그 눈은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가식 떨지 마세요. 저는 모든 걸 잃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두고 보세요. 저를 배신한 사람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비틀거렸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손을 뻗고 싶었지만 아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마음속 증오가 너무 깊어서 더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제 지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이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아이를 보며 그저 고개를 저을 뿐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걱정 마라. 닥칠 일은 닥치게 되어 있어. 너는 그저 마음 굳게 먹고 있어라. 엄마가 여기 있으니. 마을에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정하는 사람들은 서연이가 잘했다고, 폭력적인 남편과는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입이 험한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제 일해서 돈 버니까 남편 버리는 거지. 요즘 여자들 믿을 수가 없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통스러웠지만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볼 뿐 그 속에 숨겨진 고통은 알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과 친정은 또다시 들썩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몰려와 저를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동서, 어떻게 며느리가 이혼 서류를 내게 놔둘 수가 있어. 아들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가문의 명예는 생각도 안 해.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비웃고 있다고. 저는 그들을 보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형님, 부끄러운 거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제 며느리가 더는 고통받게 둘 수 없습니다. 정말 현우를 아끼신다면 그 아이가 변하도록 타일러주세요. 모든 잘못을 저와 서연이에게 돌리지 마시고요. 제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몇몇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만 더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제가 오랜 침묵을 깨뜨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제 곁에 앉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이가 출소하면 무슨 짓을 저지를까봐 무서워요. 저는 아이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아가, 걱정 마라. 내가 다 생각해뒀어. 필요하다면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너를 지켜줄게. 재판 날을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해방되기를 바라면서도 아들이 증오의 늪에 더 깊이 빠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조상님께 향을 피우며 제 아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고, 제 며느리가 평화를 찾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앞으로의 길이 길고 험난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단호했고 현우는 증오에 차 있었으며 저 늙은 어머니는 그저 그 사이에 서서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고통을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혼 재판이 열리던 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잿빛 구름은 피할 수 없는 슬픔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주 이른 아침에 일어나 낡고 빛바랜 갈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서연이는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해야만 해요. 걱정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아이를 보며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에 떨리는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거 안다. 하지만 나는 네가 충분히 강하다는 걸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내 곁에 있을게. 법원에 도착했을 때 저와 서연이는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이 현우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들은 야위고 얼굴은 초췌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를 보자마자 아들은 눈을 부릅뜨고는 저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두 사람 잘 만났네. 끝까지 나를 망가뜨릴 셈이군.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까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각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서연이는 떨며 일어서서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혼을 원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참고 견디려 했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평화롭게 키우고 싶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제 심장은 조여왔습니다. 저는 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기까지 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싸워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아내를 가르쳤을 뿐 폭행한 적 없습니다. 저 여자가 저를 배신하고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저를 버리려는 겁니다. 경찰이 달려들어 아들이 달려드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니로서 저는 아들이 안쓰러우면서도 며느리가 불쌍했습니다. 제 심장은 두 조각으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판사가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정숙 씨,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의 증언이 사실인지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온 법정이 침묵에 잠겼고 저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말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아들 편을 든다면 서연이는 해방될 기회를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진실을 말한다면 현우는 저를 평생 원망할 것입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은 후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며느리가 한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제 눈으로 아들이 며느리를 때리고 욕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2번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법정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돌려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배신하셨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제 심장이 멎는 듯 아팠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눈물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제 아들의 사랑을 잃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저는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고 마침내 법원은 이혼을 허가하고 양육권은 서연이에게 준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정 안은 고요했습니다. 서연이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고 그 울음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안쓰러움과 애틋함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고 그 눈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이 아들을 데리고 나갈 때 아들은 저를 돌아보며 불타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어머니에게 아들은 없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와서 서연이는 저를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다른 길이 없었어요. 저는 아이를 꽉 끌어안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가, 엄마는 너를 탓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네가 평안하기를,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주기를 바랄 뿐이야. 모든 것을 잃어도 내게는 너와 아이들이 있잖니. 마을로 돌아온 오후 동네는 이미 떠들썩했습니다. 동정하는 사람들은 서연이가 용감했다고 마침내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이혼은 수치라고 남편을 버린 아내는 평생 손가락질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말을 들었지만 이전처럼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고 제 며느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저는 세상의 모든 비난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제사상 앞에 앉아 향을 피우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아들을 잃었지만 며느리와 손주들을 구했어요. 당신이 나를 이해하고
보살펴주길 바라요. 언젠가 현우가 정신을 차리면 내가 한 모든 일이 결국 그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아주길 바라요. 그날 재판 이후 저는 마치 큰 폭풍우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안도감 대신 마음속에는 거대한 공허함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혼 판결로 서연이의 인생에서 사라졌지만 제 가슴속에서 아들은 여전히 제 피부치였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에게 아들은 없습니다라는 말은 제 심장에 밝힌 칼날 같았습니다.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욱신거렸습니다. 반면 서연이는 달랐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아이의 얼굴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단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는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한 푼 두 푼 모아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매일 저녁 아이들이 할머니와 엄마 곁에서 제잘거릴 때, 집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첫 번째 빛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기쁨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교도소에서 현우가 자주 화를 내고 반항하며 동료 수감자들과 문제를 일으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온 가족을 파탄냈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교도관에게 옷가지와 음식을 보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변하려 하지 않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제사상 앞에 조용히 앉아 낡은 염주를 돌렸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제발 그 아이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는 이제 힘이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그 아이가 깨닫고 사람답게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시간이 흘러 1년 후 현우가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가 돌아오던 날 동네는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죗값 치렀으니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어떤 이는 비아냥거렸습니다. 인생 끝났지. 누가 저런 놈을 받아주겠어. 저는 부엌에 망연자실 앉아 마음이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서연이는 그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며칠간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피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현우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더 야위었고 눈빛의 증오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요. 집도, 아내도, 아이들도 다 잃었어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가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게는 엄마가 있잖니.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여기 있을게. 네가 변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아직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어. 아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이라. 저한테는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저는 아들을 보았고 그 붉게 충혈된 눈과 메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거친 증오의 껍질 아래 제 아들이 길을 잃고 상실감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밥을 먹었고 그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현우의 모습을 보자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혼란스러운 눈빛을 했습니다. 아이 둘은 엄마 다리에 매달려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무서워요. 제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현우는 그 말을 들었고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은 다가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아이 둘은 엄마 등 뒤로 꼭 숨어버렸습니다. 현우의 눈빛이
순간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뒷걸음질 치며 돌아섰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저 아이들도 나에 대한 믿음을 잃었구나.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법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아이들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속죄는 만약 시작된다면 아주 길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는 것도요. 그 후 며칠 동안 현우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그의 불같은 성격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나 집에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고 그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막노동이라도 좋으니 그저 착실하게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들은 침묵했고 붉어진 눈으로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갑자기 돌아와 제 앞에 앉아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여자도, 아이들도 저를 원망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 너무 지쳤어요.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자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너를 원망한 적 없어. 그저 마음이 아팠을 뿐이야. 네가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엄마는 네가 아직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너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으니 이제 너 자신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 현우는 제 어깨에 고개를 묻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제 마음은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이제 아들이 울 줄 알고 후회할 줄 안다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점차 아들은 옆마을 지인의 벽돌 공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적고 일은 고됐지만 적어도 아들은 땀 흘려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고 아이들이 아빠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신중함이 자리 잡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언젠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이가 완전히 변했다고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이가 정말 반성한다면 아이들이 아빠를 볼 수 있게는 해줄 거예요. 적어도 아이들이 증오 속에서 자라지는 않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것은 희미한 빛이었지만 제 아들에게 아직 다시 시작할 기회가 남아있다고 믿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침내 기나긴 폭풍우가 지나고 우리 가족은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아이들은 더 이상 끝나지 않는 두려움 없이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많은 잘못을 안고 있었지만 적어도 고개를 숙여 잘못을 인정하고 거친 손으로 다시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 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안타까움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이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믿음과 용서가 있다면 길 잃은 자에게도 돌아올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남편의 제사상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여보, 폭풍은 지나갔어요. 우리 아들 아직 죄가 많지만 그래도 돌아올 줄은 아는군요. 우리 며느리는 평화를 찾았고 손주들은 사랑 속에서 자랄 기회를 얻었어요. 부디 당신도 저 세상에서 마음 편히 계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부서진 후에도 우리 가족에게는 아주 작은 인간의 마음과 아주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기나긴 폭풍우 끝에 얻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함께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에게도 복잡한 감정을 남겼을 겁니다. 평범해 보였던 한 가정이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소음과 술,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님은
모성애라는 신성한 감정과 진실과 정의라는 두 갈래 길 사이에서 평생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2번이나 자기 손으로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고통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감싸고 용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방임과 다릅니다. 그래서 박 여사님은 단호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의 증오에 찬 눈빛과 저주를 감수해야 했고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모자 관계가 끊어지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며느리 서연 씨와 무고한 손주들은 고통 속에서 어쩌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정의 행복이 두려움과 폭력 위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여성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고 사랑 속에서 아이들을 키울 권리가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상처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모성애가 아무리 신성하더라도 잘못과 악을 덮어주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때로는 엄격함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방식이며 길을 잃은 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길입니다. 마침내 이야기의 끝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수감 생활과 증오 속에서 살던 현우 씨가 마침내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숙일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멀고 험하겠지만 깨달음이 있는 한 다시 시작할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도 자식이 잘못되고 가정이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 비극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지켜나가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멈출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만약 잘못을 저질렀다면 부디 용기를 내어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이 인간적인 메시지를 전파해 주십시오. 사랑은 잘못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